자, 아까 도장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보는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장도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시험 문제는 거의 꼬박꼬박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니까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용이. 자, 먼저 등록할 인장이 뭐냐? 요게 핵심. 근데 위에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자연인들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개공. 부칙개공 누군지 아시죠? 복토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소공. 밑에 일하는 사람. 밑에는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 숨 안 쉬는 사람. 위에는 숨 쉬는 사람. 이렇게. 그 위에 거 보면 요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자연인. 여기는 어떤 도장을 파서 등록하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로 치면 호적이에요. 호적. 호적부. 아니면 주민등록표.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이름 이런 뜻이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제 진짜 이름이겠죠. 그 이름을 새긴다고요. 나타난 인장. 그걸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의 이름이 두 개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호적상의 본명에 따라서 도장을 파고 그걸 등록해라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호적상의 이름이 요로예요. 그 예쁜 이름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놀림을 많이 당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를 때는 예쁜 이름으로 불러요. 이렇게. 그럼 요게 호적에 나온 이름이지. 집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그럼 어떤 이름으로 도장을 파야 돼요? 촌스러운 이름, 촌스러운 이름. 그게 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갖고 등록을 하고 써먹어라 이 뜻이지. 이게 아니고 지금 저 위에 있는 게 저 안사람 이름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결혼하고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주민등록 떼볼 일이 있었어. 심부름을 시켜서 떼봤는데 이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사가는 이름이 있고. 정말 아주 황당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본명이더라고, 본명.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걸로 도장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기를 규제해요. 7mm 이상, 그 다음에 30mm 이내. 30mm는 3cm, 3cm. 3cm면 되게 큰 거예요. 왕도장이요. 그런 도장을 직경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런 크기로 이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파서 등록하세요. 근데 이러한 인장은 막도장도 받아주고요. 인감도장도 등록을 받아줍니다. 인감도장.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인감신고 들어간 도장도 되고, 이름 같아요. 이런 이름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인감 낸 게 아닌 막도장도 오케이. 등록 받아준다. 이 뜻이에요. 꼭 인감도장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바뀐 거예요. 옛날에. 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법인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여기 나왔네.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감도장이에요. 법인의 인감도장. 여기는 무조건 법인 인감도장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여기하고 다르죠. 그래서 실제 등록하지 않고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갖다가 이걸 떼가지고 관청에 갖다 내는 걸로 대신해버려요. 가름한다 그러면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대신한다 이렇게. 요게 시험에 한 5번 나온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죠. 근데 분사무소는요. 독특한 게 분사무소는 같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저쪽에 있는 저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근데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써야 되는데 인감도장이 한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본점도 그거 쓰고 분점도 같은 걸 쓰면 불편할 수 있죠. 여기서 계약서 쓸 때 요거 찍어놓고 또 갖다 놔야 되고요. 그렇죠. 가까이 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래도 귀찮죠. 그래서 우리 법은 하나를 더 인정했습니다. 분사무소는 독특하게
그래서 여기 잘 나오죠. 대표자가 뭐 한 거예요? 보증하는 인장. 일종의 사용인감이죠. 그것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택하셔야 돼. 약간 귀찮지만 법인의 인감장을 쓰든지 등록하고서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용인감을 등록하고 쓰든지 택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가장 핵심. 우리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143페이지 보시면 네모 3번에 등록할 인장 이렇게 돼 있고 가로 1번이 자연인입니다. 위에 나왔던 거. 거기서 핵심은 셋째 줄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그다음에 셋째 줄 뒤쪽에 주민등록표 거기다 딱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와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 말 오면 돼요. 자연인은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가시면 7mm 이상 30mm 이내 그 크기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숫자 다 나왔죠. 7, 3 다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법인 나온단 말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도장을 등록하고 써야 되느냐. 거기서는 핵심이 상업등기 규칙. 법인 나오면 무조건 상업등기 규칙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인의 인장 이렇게 하셔야지. 법인의 인감조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록할 수 있는 게. 그런데 가로 3번에 보면 분사무소는 2개죠. 2개. 그래서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있잖아. 첫째 줄 끝에 여기도 상업등기 규칙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쓸 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자 하나 더 인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셋째 줄에 나오네요. 대표자가 뭐 한 거예요?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분사무소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네모 4번에 가로 1번 첫 줄 인장은 언제까지 등록하시게요? 업무 개시 전. 첫째 줄 끝에 나오죠? 그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요.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별표 두 줄 다 밑줄 긋고 법인은 실제 등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갖다 내는 걸로 뭐예요? 대신한다. 대여섯 번 나왔다니까요. 최근에만. 그 다음에 네모 6번 인장의 변경이라고 남아있죠. 분실했거나 바꾸고 뭐 그랬을 때죠. 자 둘째 줄까지 밑줄. 언제까지 변경 등록하셔야 돼요? 7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한 게 뭔가 이거 하시면 돼 이제. 이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부터 보는 거.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2가지씩이에요. 2가지씩. 예. 이 조문이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사장님도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소공도 해야 된다. 그럼 사장님은 인장을 등록할 때 방법이 2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 보면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처음에 사무실을 오픈할 때 개설 등록 신청서를 구청에 내겠죠. 그 등록 신청서 낼 때 거기 오른쪽 귀퉁이에 네모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사장님이 갑이라고 하면 갑이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빨간 인주를 묻혀서 여기다 찍어요. 도장을 찍어서 신규 오픈할 때 등록 신청서 낼 때 여기 찍어서 같이 내면 이 사장님 계공은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중개사무실을 오픈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거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요거 안 찍고요. 사무실만 내요. 그랬다가 좀 있다가 인장 등록 신고서란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갑이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여기다 찍어. 그래서 요것을 제출하면 이건 사무실 신규 오픈은 신규 오픈만 딱 하고 안 찍고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갖다 내서 인장을 따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장님은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몇 가지요? 2가지.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수공도 인장을 등록해야 돼. 을 등록하는 방법 역시 2가지.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고용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자, 고용신고는 누가 하죠? 계공이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을 고용했다고 갑 계공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출하는 신고서에 보면 아래쪽에 네모 박스가 또 있어요.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되는 소공이 여기 껴들어가. 그래서 자 여기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빨간 인주를 묻혀서 여기다 찍어. 그러면 사장님이 고용신고서를 낼 때 우리 소공은 인장을 등록하는 거야. 그래서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안 하고 그냥 따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장을 등록하는 양식이 인장 등록 신고서예요. 여기다가 소공을이 자기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빨간 인주 묻혀서 찍어. 그래서 을이 갖다 내는 거 이건. 그럼 갑이 갖다 내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도 역시 소공도 몇 가지요? 2개. 그죠? 하나 둘 2개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제 어디 체크하시면 되냐면 144페이지 오시게 되면 네모 4번에 인장 등록 시기라고 된 거 있죠. 그죠? 거기에서요. 가로 2번에 박스 있죠. 그래서 개설 등록할 때 사장님은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고용신고할 때 소공은 사용한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다. 같이 등록할 수 있다는 그거의 박스가 144페이지 오셨고요. 네모 4번에 가로 2번에 박스 체크하고 갑니다 지금. 자 그러면 146페이지 예제 1번을 풀어보십니다. 자, 답이 너무 쉽게 나오죠. 1번이 틀렸죠. 10mm 이상이 아니고 7mm. 그리고 뒤에는 30mm 이내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문제 쉬웠습니다. 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볼 거냐면 147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휴폐업. 휴업은 문을 쉬는 거죠. 지금 문 닫아놓고 지금 등산 가는 모습이고, 폐업은 문 닫는 거. 그런데 최근에 폐업 건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 중개업소 오픈되어 있는 게 11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8만 중개업소에다가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8만, 9만, 10만, 11만까지 왔습니다. 근데 11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좋죠. 그러면 폐업 건수가 줄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폐업 건수가 늘어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죠. 학원 오시는 수강생이 늘어요. 경기 안 좋죠. 수강생이 줄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똑같이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 그러면 학원에 오는 수강생들이 그만큼 늘어요. 안 좋아. 그러면 줄어. 이렇게 되지. 근데 사실은 이제 옛날 과거에 보면 현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격증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많았었잖아요. 그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자격증 딸 생각을 안 해. 근데 이제 거래가 많이 없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그때 학원 와요. 공부나 해야 되겠다고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증 따는 것은 언제가 쉽냐면 경기 안 좋을 때가 쉬운 거예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때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해서 성공하는 경우보다 안 좋을 때 들어가가지고 투자해서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움직이죠. 거의 대부분. 안 좋으면 도망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근데 어떻게 조물주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놨는가 모르겠으나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이. 근데 진짜 성공하려면 반대로 하셔야 돼, 반대로. 반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저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휴업부터 봅니다. 휴업. 휴업은 언제 하던가요?
휴업.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표정들이 지금. 휴업 언제예요? 장사가 잘 안 될 때 하죠. 한참 돈을 많이 벌어서 정신없을 때 돈 많이 벌어놓으니까 한 6개월 동안 여행 다니고 좀 쉬겠다고 휴업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폐업하시고 그런 분도 계셔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느 때 휴업할까요? 단속반이 떴을 때죠. 네?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조문이 있는 거하고 현실이 그게 반영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용 안 돼요. 써먹지도 않아요. 근데 언제 써먹느냐? 단속반 떴을 때 써먹는 거예요. 단속반이 뜨잖아. 그러면 어떻게? 문 닫고 일주일씩 안 나와? 집에 있으면서. 그 휴업이에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휴업이에요. 그런데 단속반이 떴는데 집으로 안 숨고 문 안 닫아놓고 딱 문 연 사람이 있어. 때가 이때다 싶어서 누구일 것 같아요? 오픈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 왜 그래요? 나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을 뭐 했냐 이거지. 날 털어봐라. 뭐가 나오나. 계약서도 한 장 못 썼는데. 그래서 탁 열지. 그럼 단속반이 떴는데 이 영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다 문 닫고 안 나오니까 강제로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속반이 뜨면 단속반도 뭐예요? 챙기는 게 있어야 되죠.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문 닫고 불 꺼져 있는데 도대체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불을 켜고 문도 활짝 열어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가서 반쯤 죽여놓죠. 뭐 가져와라 하면서 탈탈 털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위반 행위를 할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도 탈탈 털어서 뭘 갖고 가요. 걸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단속반 나온다 그러면 잘못했건 잘못 안 했건 간에 다 문 닫고 사라져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휴업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럼 이렇게 일주일 쉬는데 뭐 관청에 신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은 3개월을 초과해서 길게 쉴 때만 미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관청에 가서. 이때도 등록증을 가져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등록증을 뺏어놓는 거예요. 등록증을 갖다가 보관을 안 시켜놓으면 사무실을 갖다가 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영업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증을 뺏어놓습니다. 그리고 길게 쉴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쉰다 그러면 이때는요, 신고해요? 할 의무가 없죠. 한 달 쉬어요. 휴업입니까? 휴업이죠, 한 달도. 기간에 관계없이 쉬면 다 휴업이에요. 그럼 휴업 신고합니까? 할 필요 없지. 3개월 초과 이렇게 되니까. 4개월을 쉽니다. 4개월. 그러면 휴업 신고 합니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등록증 갖다 보관시킵니까? 네. 등록증 갖다 주면서 휴업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 할 때 등록증 안 갖고 오면 휴업 신고를 안 받아줘요. 반드시 이걸 뺏어놔요. 사무실을 못 빌려주게끔. 그러면 만약에 정확히 3달 쉬는 사람이다 그러면 3달 쉬는 경우도 휴업 맞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뭐 3달 쉴 때는 휴업 신고해요? 안 한다는 거지. 초과라고 돼 있으니까 이 별표를 그냥 친 게 아니에요. 맨날 물어보는 데가 딱 정해졌는데 여러분들은 그 물어보는 곳을 정확히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초과라고 돼 있으니 3달 쉬는 사람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근데 어쨌든 3개월을 초과하는 이렇게 길게 쉬는 경우는 등록증을 갖다 바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증이 안 들어오면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때는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무소, 인터넷 신고 안 된다. 이게 핵심이지. 시험 이거 잘 물어보죠. 이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전에 밑줄 한번 그어봐요. 우리 교재 147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요. 둘째 줄.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초과에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고. 거기 맨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따 이거 볼 거니까 일단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넘어갑니다. 신고서에다가 무엇 첨부해요? 자격증 첨부해요?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 그 등록증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래서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 밑에 줄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니 전자문서로다가 인터넷 신고 얘기합니다. 자,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핵심.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봐요, 여기. 휴업은 원래 요럴 때 이제 신고하는 건데 원래 휴업은 너무 길게 쉴 수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6개월 초과해서 길게, 그야말로 길게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별표 쳐져 있죠?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6개월 넘게 1년, 2년 쉴 수 있을까요? 다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때요? 몸이 아파. 의사가 1년 동안은 요양하래. 그러면 어떻게? 1년짜리 휴업신고서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거면 1년 동안 휴업할 거면 폐업하겠어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자,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휴업신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 같으면 폐업하겠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학교 갑니다. 학교? 대학교? 대학교 한 4년 갔다 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폐업하겠어요. 이론적으로는 휴업할 수 있다. 6개월 넘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요, 이거. 뭐 별거 다 없죠.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징집,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 그러지 않다가 무슨 뜻이게요? 6개월 넘게도 휴업할 수 있다. 이 뜻이죠.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볼 게 이제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휴업 신고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보시면 다시 영업을 하려고 그래. 다시 재개하려고 그래.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면 관청에 미리 뭐요? 재개 신고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4개월 갔다가 휴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해야 되는 건 맞죠? 3개월 넘었잖아요. 등록증을 갖다가 관청에 맡겨놓고서 휴업 신고해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내일 모레가 4개월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해요. 다시 마음을 다 잡고. 그럼 그때는 미리 무슨 신고하셔야 돼? 다시 한다는 재개 신고하셔야 돼. 그러면 관청에서는 갖고 있던 등록증을 바로 돌려줍니다. 이거 걸고 영업해야 되니까요. 보관 중이던 걸 즉시 돌려준다. 재개 신고한다는 것은 등록증을 찾아온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재개 신고. 근데 이제 휴업 신고했던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달 쉰다고 해보세요. 2달. 2달 쉬는 경우는 휴업입니까? 아닙니까? 휴업이긴 한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신고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갖다 내놓은 거 없죠. 그러니까 다시 2달 다 돼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한다 그러면 등록증을 찾아올 일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 별도로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나 신고 있잖아요. 했던 사람이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고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4개월 한 달을 더 쉬고 싶어. 응? 또 이제 쉬다 보면 또 이게 또 적응이 돼가지고 한 달 더 쉴랍니다. 이렇게 연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도 변경 신고를 미리 하셔야 돼. 한 달 더 쉬겠다고 미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할 적에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기간을 연장할 때 하는 신고가 이거. 그런데 둘 다 등록증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재개나 변경 신고하는 거죠. 사무실에 등록증 없죠 지금. 이거 할 때.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할 수도 없고 첨부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 되겠죠. 당연히 이건. 인터넷을 통한 것은. 이것도 되죠. 이것도 되죠. 아까 휴폐업 신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등록증을 붙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여기 어떻게 보면. 핵심 이렇게 되지.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어디 가시냐면 148페이지 가시면 네모 2번 재개 신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 1번에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업무를 재개할 때
하는 것이 재개신고다.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그때 셋째 줄 보면 이때는 등록증을 붙이지 않으니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2번 재개신고 받은 관청은 어떻게 해줘요? 등록증을 즉시 돌려준다. 걸고 영업하게끔. 자, 네모 3번으로 내려오십니다. 네모 3번에 그 세 줄을 밑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장하고 싶을 때는 미리 변경 신고하셔야 돼. 이때는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못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거기가 핵심.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제가 4개월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휴업신고 안 하겠어요. 4개월 쉬려고 해도. 왜요? 2달을 일단 쉬어요. 신고 없이. 그리고 며칠 나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밥도 같이 먹고 이 카메라 사진도 찍고 옆집 사장님이랑.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일하는 척을 해. 그리고 다시 2달 쉬어봐요. 그러면 4개월을 갖다가 신고 안 하고도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일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단속만 떴을 때. 그죠? 그때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시험이니까 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인데, 폐업도 별거 아닙니다. 어느 때 폐업할 것 같아요? 영업이 잘 안 됐을 때 폐업하겠죠? 돈을 못 벌 때, 월세만 많이 나고, 그 폐업 사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폐업하는 사례 중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얻어맞을 짓을 했을 때, 행정처분, 관청에서 막 업무정지 때릴 만한 그 위반행위를 했어. 근데 얻어맞게 되면 불이익이 크니까 영업정지 같은 거 받기 전에 재빨리 폐업. 이런 케이스를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폐업. 이렇게. 물론 제일 많은 건 이제 영업이 부진해서 폐업한 게 제일 많죠. 이때는 폐업을 하려는 사람도 미리 관청에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때도 등록증을 떼가지고 폐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등록증을 가져와야 폐업 신고를 받아주는 거니까 방문 신고는 되겠으나 어떻게 해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죠? 여기만 확인하고 갑니다. 여기 가장 핵심이요. 아까 벌써 밑줄 그었죠? 아까 휴업할 때 다 밑줄 그었습니다. 읽고. 그치?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제 어디 가시냐면 넘어가셔서 저기 가봅니다. 자,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중개 업무상의 의무라고 된 부분 거기서부터 봅니다. 이제 보는데 밑에 보시면 29조 있어요. 29조. 박스. 회색 바탕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만 볼 겁니다. 다른 데는 계속 반복되는 문구니까 그 조문만 잘 보시면 되고 다른 데 밑줄 그으시면 안 돼. 책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요. 자, 밑에 보시면 거기에 29조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읽어볼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말은 가만히 보면 이제 좋은 말만 써놨잖아요. 품위 유지하시고 뭐 전문 직업인.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금 현재 현업하신 분이 11만이 되지만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들의 그런 실력이랄까 이 전문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나라 정책 같은 것도 보면 뭐 최근에 양도세 같은 거 이렇게 발표되고 그러면 다 그런 것들도 공부해갖고 손님들한테 막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는 틀리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격증 따고서도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 전문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품위 유지하고 이런 거. 이런 것은 그냥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 공정이란 말이 힘드는 말이에요. 되게 어떤 게 공정한 거냐? 되게 힘들어요.
자, 제가 당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 계약 조그만 걸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이었어요, 학생. 근데 학생은 이제 계약을 했다가 이게 자기가 이제 그것을 안 한다고 이제 변심을 한 거예요, 학생이. 그럼 걸었던 계약금의 일부는 날리게 돼요. 근데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그 학생이고 그러니 그냥 돌려줍시다. 예?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건물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그 저기 대표는 누구 편이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고. 그런 얘기를 좀 해줬더니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하고 남의 생각은 똑같지 않아요. 예. 아무리 이해한다고 막 그래도 그건 이해한다는 건 세상에 볼 때는 불가능해요. 자기가 그 입장이 돼봐야 비로소 아는 거지 이해한다? 무슨 이해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주인분이 그런 얘기 하니까 아이고 좀 뜨끔하더라고. 한쪽 편을 들으면 안 돼. 공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지 계약서에 도장 누르느냐? 아니에요. 그래야 도장을 누르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자기 편의를 봐주고 사장님이 자기 편이라고 마음이 들어야 도장 찍어요. 오히려 이쪽은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잘해주고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예요? 호의적이 되면서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장님이 저쪽 편 같아 이래가지고는 끝났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나와요.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번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비밀 지켜야 될 의무.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비밀 지킬 의무가 있어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도 있는 거예요. 중개사도. 그래서 영업상 알게 된 비밀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찬찬히 봐야 됩니다. 이거. 자, 누가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이건. 보시면 조문 읽어봤잖아. 조문을 그냥 읽어본 게 아니에요. 거기 다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누가 비밀을 지키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등. 등자가 중요한 거예요. 등자가. 앞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몰라. 다 알아. 등자가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비밀 지켜야 되나요? 네. 중개보조원도 비밀 지켜야 됩니까? 네. 그 뜻이에요. 아까 위에서 봤던 동그라미 1번에서는 품위 유지하고 뭐 신의 성실 나오는데 거기 중개보조원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법률적으로 치면 품위 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개보조원은 안 껴주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비밀 지킬 의무에서는 보조원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지켜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은. 다 지켜야 돼. 다. 종사하는 사람 전부 다. 이게 뜻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비밀? 공부하시면서도 고민 안 하죠. 비밀이 뭔지. 어떤 걸 비밀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 이런 게.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1학년, 2학년 때는 모든 단어 들을 때마다 다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갖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교수님들이 당황해요.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뭐냐면 상상력이 그만큼 발달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법을 공부해서 공부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질문 안 해.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딱 가면 비밀이 뭐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봐야 돼. 비밀 지키려면. 비밀이 뭔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게 아니고 그냥
비밀 뭐 하여간 뭐 지키라고 하니까 모르겠고 하여간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별표를 치는데 이런 소극적 자세 갖고는 안 됩니다. 약간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런. 근데 시험 막바지 가서 막 시험 내일 모레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 여기도 보면 비밀은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그 사람한테 불리한 거 전부 다 이렇게.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몸무게도 비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려지면 불리한 거 전부 다. 근데 그 비밀을 무조건 모든 비밀을 지키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줄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잖아요. 영업상 알게 된 비밀. 응? 일하다가 알게 된 비밀. 그러니까 일하다가 알게 된 비밀이 아니고 그냥 누구한테 다른 쪽 일하고 관계없이 그냥 비밀 얻어 들었어. 그런 것은 관련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영업상 알게 된 비밀. 옛날에 우리 그 저기 뭐냐 수강생분 중에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대전 강의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대전에 강의 나갔을 때 우리 수강생 중에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으신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이니까 지금 연세가 꽤 됐겠네요. 70 넘으셨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점심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요 큰 길을 걸어가는데 이분이 식당까지 가면서 30년 경력이에요, 그분이. 식당까지 걸어가면서 옆에 있는 집집마다 그 집의 내력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큰아들이 문제고 저쪽은 작은아들이 서울 가서 어떻게 됐고 저기는. 저는 뭐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때는 뭐 흘려들었지만 이런 게 아닐까. 이 자기가 영업상 이렇게 활동하면서 다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한테 알려지면 안 좋은 거다 그러면 다 비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조문에 따라서 이게 형사처벌 조문이거든요. 처벌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어. 변호사들도 보면 이런 죄가 있거든요. 비밀누설죄. 변호사들 이거 처벌받았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변호사들이나 우리 선후배들 또 보면 사석에서는 대개 손님들, 고객들, 의뢰인들 얘기 많이 해요. 처벌받는 거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문화된 건 아닌데 거의 뭐 쓰이지 않는 거지. 근데 시험에는 나온단 말입니다. 가끔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되냐 이 말이지. 반드시는 아닌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엄청난 조문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단독주택을 팔아달라고 내놨어요. 저희 집에. 저희 사무실에 내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 보니까 지붕에서 비가 새. 그러면 저는 요 손님들한테 지붕에서 비가 샌다는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면 저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붕에서 비가 샌다고 하는 것은 이 단독주택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그 사람 입장은 비밀. 알려지면 안 좋잖아.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에요? 소개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 샌다는 것은 우리 살 사람한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이걸 확인 설명 의무라고 그래. 그럼 의무 두 개가 충돌하잖아.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 설명할 의무 두 개가 충돌이래. 이거 이제 형법 교과서에 나온 건데 의무의 충돌이라고 해. 그러면 이럴 때는 두 개 중에 센 걸 지키면 돼. 두 개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지. 비밀도 지키고 설명 의무도 지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돼 있고 그때 우리 판례는 설명 의무가 더 앞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갖다가 물건의 하자를 제가 얘기해 줬다고 저를 비밀 누설대로 잡아가면 제가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무지하게 억울하지. 원래 그게 제 본업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처벌 안 하죠. 그게 이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에서는 설명해 주라고 돼 있거든. 그랬다고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거지 예외. 그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 같은 건 얘기해 줘야 된다.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언제까지 비밀을 지키시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써져 있죠. 관뒀어. 중개업을 관뒀어. 근데 중개업을 할 때 얻어드는 비밀이 있었어. 응? 그러면 그건 뭐요? 언제까지 함구해야 돼? 죽을 때까지. 업무를 떠난 후에라고 돼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평생 지켜야 될 의무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안 지키면 밑에다가 쓰십니다. 여기 회색 바탕 박스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다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 2번 읽고 지금 우리 밑줄 그었죠? 밑에다가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어떻게 해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위반하면 요걸 적으시고, 자, 요걸 물을 때도 있지만, 자, 올해 나왔던 건 밑에 거요. 자, 적으십니다. 반의사 불벌죄다.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다. 이건 뭐냐면, 요 의사는 닥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민법 시간에 배울 때 의사 표시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게 의사예요, 이게. 제가 한문을 못 써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 범죄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의사냐?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 주지 않는 범죄,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 시험에 요게 나온 거죠.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근데 또 나왔죠, 올해. 반의사 불벌죄. 응?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폭행죄입니다. 폭행죄에서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면, 그쵸? 폭행 당한 사람이 코피를 흘리면서도 경찰관 아저씨한테 뭐라고 그래요?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든. 코피를 흘리면서도. 왜 그런 거예요? 합의금을 받았거든. 그거예요. 합의금을 받으니까 그 피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돈 받으니까. 응? 그래서 합의가 되면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애초에 그냥 처음에 조사하기 전에 뭐예요? 어느 정도 대충 하다가 막 이거 해서 어떻게 결론 내기가 쉽지 않고 막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쌍방 폭행이 많잖아, 솔직히. 그럼 누가 폭행 당하는가 이거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봐서 둘이 합의 보라고 그러냐. 합의 보시오. 뭐 돈으로 합의 봐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행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의심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주는 거지. 응? 구체로 어디에다 돈을 줘야 되겠어? 입을 못 벌리게 해야 되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비밀 누설죄가 저질러졌다고 치면 그럴 일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개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한 거지. 입에다가 딱 물리면 가만히 있어, 이제. 그죠? 그런 성질을 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예. 됐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158페이지까지 하나도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자, 159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이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고 질문을 많이 받는 말이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걸 쓰지만 시험 합격하고 나면 평생 쓸 일이 없는 단어가 중개계약이에요. 근데 중개계약이라는 말을 매매하고 전세계약 이런 걸 착각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달라요. 자, 중개계약은 어떤 거냐면 A가 B라는 사장님한테 집 좀 팔아주세요. 내놓죠. 의뢰라고 그래.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알았어, 내가 팔아줘 볼게. 팔면 복비 얼마 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런 형태를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중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제공을 해주기로 하는 둘 간의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사회적 용어로 하면 의뢰입니다. 의뢰. 근데 이렇게 쓸 걸 시험엔 이렇게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무슨 매매나 임대차, 전세 뭐 체결한 것처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 의뢰를 받은 거구나. 이쪽도 마찬가지. 아파트를 구해주세요. 32평 아파트 9억짜리 어느 지역에, 이렇게. 그게 의뢰죠.
그게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제공받기로 하는 둘 간의 약속, 계약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의뢰는 중개계약은 어떻게 말로 하든가요? 아니면 서면 문서로 하든가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말로 하지. 사장님 이거 좀 팔아줘봐. 이거 시세 요소 얼마나 가? 하면서 내놓잖아요. 내놓은 거 말로 하죠. 근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폼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의뢰를 할 때 여러 부동산에 여기저기 내놓을 수도 있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한 중개업소에다가 딱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한 부동산에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전속이다 불러요.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의 종류는 다양해요. 그런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아시면 돼. 하나가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또한 전속 중개계약.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많아요, 현실은? 그렇지. 많은 정도가 아니고 다 이거예요, 거의. 둘 중에 어떤 게 많아요? 이거지. 보통 말로 하죠. 그러나, 자, 이제 보십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어떻게 하는 게 멋지고 좋다고 보는 거예요? 말이에요, 서면. 어떻게 하는 게 멋지고 좋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법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안 싸우겠죠. 나중에 뭐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서로 싸울 여지가 있잖아요. 말로 하면 요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이따 밑줄 그을 텐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이에요. 표준서식을 딱 만들어서 서버는 어떻게 했냐라고 권장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해 볼 수 있다. 권장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표준 서식이 법정 서식인데 이름이 일반 중개 계약서예요. 요것을 만들어서 권장을 해볼 수 있다. 그죠? 권장 사항이니까. 요새 이제 그 백신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존중해야 됩니다. 또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 또 맞은 사람은 또 조금 약간 비난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권장사항입니다. 이게 나라에서는 백신 맞는 게 꼭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약간의 좀 일부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 백신 패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권장입니다.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우려, 염려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애기들은 둘 다 맞았어요. 중3이고 중1인데 둘 다 2차까지 맞았는데 걱정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뭐 별 일이 있겠어 하면서 이제 맞긴 했는데 걱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또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 마음도 이해를 해서 안 맞겠다는 사람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저희 대학 후배 같은 경우는 또 특수한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혈전증 같은 게. 그럼 어떻게 그걸 자기 이제 그걸 어떻게 맞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저 안 맞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 권장입니다. 권장. 그러면 자 여기서 결론.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은 법정 서식이 있을까요? 법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겠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 이건 찍는 거예요. 그냥. 있습니다. 그죠? 권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걸 반드시 써야 됩니까? 왜 그렇죠? 강조했죠 제가. 권장사항이니까 꼭 써야 될 것은 아니야. 쓸 사람 쓰고 안 쓸 사람 안 쓰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밑줄을 긋겠습니다. 160페이지 가십니다. 160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이 있다고요. 가로 3번에 그 네 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네 줄을 다 밑줄 그십니다. 가로 3번에. 그래서 첫 줄 보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이요. 거기를 대비하셔야 돼요. 국장. 자, 칠판에 비워놨지만. 그 다음에 셋째 줄을 보시면 이런 별지 서식, 법정 서식, 표준 서식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정해져 있나요? 만들어 놨어요? 네,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그걸 꼭 써야 되나요? 꼭 써야 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꼭 확인할 게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서라고 오른쪽에 보이죠? 요게 바로 뭐예요? 법정서식이에요. 분명히 눈으로 구경했죠? 눈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가보셔요. 전속 중개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자,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보고 쉴 거니까. 전속은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거예요. 전속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보면 노르웨이에 사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카톡하고 문자를 줘가지고 노르웨이에 사시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국적은 그쪽이에요.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그냥 뭐 호텔이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장기간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 동안 있으려고 하니까 호텔도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돈이 좀 있으시니까 한국에 아예 집을 사시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역을 얘기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얼마 정도 가냐 물어보고 그 집 좀 괜찮은 거 하나 구해달라. 예? 그런데 옛날에 저희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에 있는데 다른 데 연락을 안 하시고 그냥 저희 사무실에만 내놨죠. 그런 게 전속이에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덜어 있을 수는 있으나 좀 찾아보기 쉽진 않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하고 좀 괴리가 됩니다. 전속으로 맡길 수 있어요. 한 중개업소에.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약서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매매계약서나 무슨 뭐 전세계약서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는 이름이 전속 중개계약서예요. 그 전속 중개계약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꼭 써야 돼요. 안 쓰면 영업정지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볼 때 업무정지사유라고 기억을 해두시는데 아니 전속 중개계약서 안 썼다고 영업정지를 얻어맞은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없는데 타치도 안 하고 그럴 경우도 잘 없고.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한번 밑줄고 보면 16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가시면 2번에 가로 1번이에요. 아래쪽에 거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기면 업무정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넷째 줄 가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데 그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니까 보존기간 3년입니다. 또. 그러니까 3자, 7자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 3년 또 나왔습니다. 어기면 업무정지다.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제재 같은 것도 좀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다가 요걸 좀 써두시고 위반했을 때는 뭐라고요? 업무정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164페이지까지 하고 쉴 건데요. 자, 보세요. 164페이지. 이 하얀색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전속으로 맡으면 널리 정보를 퍼뜨려야 됩니다. 정보를 퍼뜨리는 방법에서 차이 납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정보를 퍼뜨릴 때 요 손님, 의뢰인 입장에서는 퍼뜨릴 때 이 부동산, 이 부동산, 이 부동산 자기가 퍼뜨립니다. 손님이. 전속은요. 누가 정보를 퍼뜨리느냐. 손님이 퍼뜨리는 게 아니고 손님은 B라는 부동산 사무실에다가 내놔요.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퍼뜨립니다. 이렇게. 이게 전속이에요. 일반은 자기가 퍼뜨리고 한계가 있겠죠. 전속은요. 부동산 사장님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잘 퍼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그래서 전속이 더 좋은 제도라고 얘기해요. 더 좋은 제도. 이렇게 하니까 이럴 경우에 아예 망에다 올려버려요. 그럼 다 개공들만 들여다보는 사이트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빨리 찾을 수 있죠. 빨리. 이쪽보다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여기서 내놔봤자 몇 군데 더 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더
훌륭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퍼뜨립니다, 정보를. 자, 언제까지 정보를 퍼뜨려야 되겠습니까, 또? 3일은 너무 짧잖아. 7일. 7자 또 나왔어요? 7일 내 이렇게. 정보를 퍼뜨리는데, 만약에 7일 내 정보 공개를 전속으로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퍼뜨리지 않았죠? 그러면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규제가 좀 센 겁니다. 만약에 전속으로 맡았을 때 이 2번, 별표 친 2번 의무가 없다면 전속 중개계약은 죽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은 이 정보를 퍼뜨리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제도인 거예요. 알아서 퍼뜨린 것 때문에. 응? 그래서 크게 규제를 합니다, 이거. 근데 퍼뜨리는 방법은 몇 가지냐. 거래 정보 망에 올리거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는 건데, 일간신문 요새 누가 뭐 봅니까? 아니죠. 참,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세월 꽤 됐는데, 옛날에는 지하철 입구에 막 들어가려고 하면 신문도 팔았을 뿐더러 더 나가서 뭐요? 공짜로 주는 신문도 있었다고요? 거기 이제 광고가 실려 있고 막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장사했지만 어쨌든가. 근데 지금 어떻게? 싹 없어졌지. 지금 전부 다 사무실이란다. 이 좌석에 앉아갖고 스마트폰에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영화도 뭐 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옛날에 지하철을 한번 타고 그러면 막 이렇게 보고 접어서 보고 막 다 온갖 신문지 천지였는데 다 죽었죠. 이거 누가 공개해요? 그러나 시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망에 올리거나 또는 일간신문. 근데 망에 올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일일이 안 해도요. 망에만 딱 올려버리면 다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훨씬 효과가 있는 정보 방법이다. 공개 방법이다. 이런 거고요. 그때 공개할 내용이 7가지입니다.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런데 전속으로 맡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예외가 없는 게 없어요. 전속으로 맡았지만 어떻게? 퍼뜨려야 되는데 퍼뜨리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의뢰인이. 그렇지, 당연히 의뢰인인데 어떤 의뢰인이? 이런 경우는 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뢰인? 여러분 제일 기억하기 좋은 의뢰인은 빚이 많아서 집을 팔고 도망갈 사람 있죠. 그런 거 뭐라고 하는데 그죠? 야반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내놓을 때 온 동네 소문나게 그냥 11군데 내놓을까? 아니죠. 아니, 빚이 많아서 집 팔아가지고 돈 챙겨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집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놓을 때 막 온 동네 그냥 다 소문나게 내놓을까? 아니면 어디 가서 한 군데만 싹 내놓을까? 한 군데만 싹 내놓다. 그것도 가까운 데 나면 소문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그 한 부동산만 싹 내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쉬쉬 하겠죠. 조용히 해달라고. 그리고 조건이 뭐겠어요? 중개 보수를 많이 주겠다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요게 예외. 이런 경우 케이스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 어쨌든 있다는 거. 요게 정보 공개 의무예요. 자, 교재를 밑줄 긋고 쉬어봅니다. 164페이지 가시게 되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정보 공개 의무라고 써져 있죠.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번에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긋습니다. 기억번에 첫 줄부터 넷째 줄. 근데 핵심은 둘째 줄에 며칠 내 공개하셔야 되고 7일. 그 다음에 공개할 때는 망에 올리거나 둘째 줄 나오죠. 일간신문에 광고 둘 중에 하나. 근데 전속으로 맡겼다고 해서 반드시 100%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다만 셋째 줄 끝에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도망가려고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이건 공개해주면 안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보시면 박스 안에 동그라미 A번부터 G번까지 쫙 나와 있죠. 요게 망에 올리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A번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류니까 이게 상가인지 아파트인지 뭐 이런 거, 땅인지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겠고,
동그라미 B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당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올릴 때 공개할 때 대출이 2억 있습니다. 이런 건 공개해야 돼요. 저당권 뭐예요? 빚이요. 빚. 은행 빚. 네. 자, 그런데 그 밑에 자, 지금은 요건 이제 시험 출제권입니다. 다만 밑에 나온 거 바로 밑줄.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어떻게 해요? 개인 정보니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경매 활동할 때 보면 그 경매 넘어간 물건에 대해서는 그 주소지 주민등록 세대주 전입신고된 세대주가 누군지 우리가 열람을 해볼 수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 근데 옛날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하면 이름이 다 나와서 김길중 그러면 이름이 다 나와서 근데 지금은 김씨만 나오고 뒤에는 땡땡 처리가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보면 뭡니까? 그 빌라나 이런 것들 보면 입안 건축물이 꽤 있잖아요. 근데 경매 물건 중에서 입안 건축물이다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든. 그럼 이행강제금 얼마 나와요? 이거 좀 궁금해요. 그거 알아야지만 입찰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구청에 전화하면 이행강제금 몇 원이요까지 얘기해 줬어. 지금 전화하잖아요.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점점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그렇던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공법 공부하시죠? 공법. 그래서 공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뭐 용도 지역이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여기는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이런 거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런 거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C번. 자, D번에 가면 이것저것 있는데 가스라고 돼 있죠. 이게 주방에 들어오는 게 도시가스냐 아니면 인덕션이냐 이런 거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보고 나머지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보통 도배를 이번에 새로 했습니다. 이런 거 되게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수리 다시 했습니다. 도배 새로 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F번은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노원역으로부터 1분 거리 끝내주죠. 입지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물건은 뭐가 됐든 간에 입지가 최고, 입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이고 이런 걸 오픈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G번은 보면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예정 금액이 뭐냐 그러면 자 물건 내놓을 때 이거 아파트인데요. 자 10억에 팔아주세요. 그게 예정 금액이에요. 얼마에 나왔냐 이 말이지. 그게 예정 금액. 그러면 망에 올릴 때도 10억에 나왔으니까 10억이라고 예정 금액을 올려서 광고를 하게 돼요. 올리게 돼요.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칩니다. 또 시험에서 출제까지. 시험에 나올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공시지가부터 밑줄 긋고 별표 치고 형광펜 칠하시고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얼마, 제곱미터당 200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다만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뭐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공시지가가 세다고 그래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거기 비례해서 비싼 것은 꼭 아니다 이 말이지. 보증금 월세가 결정되는 것은 얼마나 영업이 잘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보증금 월세가 결정될 거니까 그게 땅의 공시지가고 반드시 100% 비례관계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할 내용은 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가요? 공시지가. 어떤 경우에요? 임대차.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가하고 공시지가가 금액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 매매가하고 공시지가가 비례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관성이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공개해야 되지만 임대차는 보증금 월세하고 공시지가가 반드시 비례관계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드니까 공개를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질문 드리고 쉽니다, 이제. 자, 전속으로 맡았을 때 임대차를 전속으로 맡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O예요, X예요?
X라고 답을 하셔야지. 공개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 물어봐요. 물어보고 다른 거 없어. 예. 자, 쉬겠습니다.